대부분 귤과 그쵸? 야채 과일, 오렌지, 레몬 이렇게 왠지 노라면서 새콤한 그런 과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아세로라 체리였습니다.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된 과일 가치는 뭘까요? 자, 생과일 100g당 함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벌써 정답이 나와 있는데 1번 첫 번째 아세로 체리는 100g당 1000mg이 들어있고요. 딸기 82, 오렌지 70. 아, 오렌지 생각보다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이죠. 귤은 오히려 더 작다란 느낌이고 레몬 70, 토마토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뭐가 들었죠? 토마토 안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라이코펜이 들었죠? 토마토 라이코펜은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비타민C는 여기는 부족하다. 풋고추 92, 생각보다 풋고추 많습니다. 브로콜리는 생과에는 98이지만 저희가 대부분 삶아 먹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시금치도 저희가 많이 데쳐 먹잖아요. 그럼 데치는 순간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물로. 양배추는 생각보다 적지만 양배추는 위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일단 비타민C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세로라 체리가 단연 1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찬 해 드실 때 브로콜리나 시금치 이런 데쳐 먹는 야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물에다가 담갔다 빼면 정말 초록물이 빠지잖아요. 그거는 비타민C가 굉장히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수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알루미늄 냄비에다가 데치는데요. 씻은 그 물기로만 살짝 데쳐서 먹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야채 본연의 맛이 함축되어 있어서 맛있는 반찬이 되는데 그런 냄비가 없을 경우는 쪄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물에 담지 마시고 작은 수분을 이용해서 쪄서 드시면 손상이 비타민C가 빠져나가는 게 좀 줄어드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세로라 체리는 제가 많다라고 한 게 아니고 SBS 다큐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누구나 아는 레몬, 왠지 레몬이 가장 많을 것 같은 그 레몬과 비교를 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아세로라가 이렇게 빨간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건 푸릇푸릇 좀 더 함유량이 가장 높을 때,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높을 때 사용을 합니다. 아, 우리 할머니도 화면에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요, 또 비타민이, 여러분이 비타민C를 선택을 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천연 성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합성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진을 좀 크게 보시면요. 사진을 보세요. 과일과 야채에 농축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비타민 C 성분은 있고 그 외에 자연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농축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비타민 C가 저희 몸에 들어올 때 혼자 작용하지 못해요. 당연히 우리 몸에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먹었을 때 그것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소화, 대사가 되고 배출이 되는데 정말 비타민C 딱 하나만 들어왔을 때는 저희 몸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조효소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사를 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합성 비타민을 정말 과일 야채가 안 들어있고 전분, 옥수수, 콩 전분만 이용을 하고 합성적인 것들을 넣었을 경우에는 저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양들을 쓰기 때문에 드럭머거 현상이 생긴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거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정말 식물로 이용을 했어요. 식물을 똑같이 이용한 제품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단일 영양 성분만 정제를 해서 만든 것과 같은 식물이지만 그 단일 성분이 아닌
다른 여러 식물 영양소를 보존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의 차이점도 분명히 기억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파이토케미컬, 지난 시간에 제가 색깔별로 과일, 야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들었는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예요. 식물을 그대로 넣었을 때, 그리고 또는 어떤 특정 영양소를 넣었을 때 그 영양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를 밝혀주는, 알려주는 저희 사람의 지문과 같은 그 식물의 고유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왼쪽은 정말 자연 농축물 그대로를 넣어봤더니 여러 조효소들이, 영양소들이 고르게 분포하다는 것들을 지금 그래프 모양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 오른쪽은 합성 성분을, 합성 영양제를 넣었을 때의 결과예요. 요 앞에 그래프 앞쪽에 조금 낮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것들만 있고 더 그래프 속이 너무 깨끗한 게 다른 영양소들은 없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말 농축물을 이용한 그런 영양소를 선택하시는 게 저희는 자연 그대로를 먹는 것과 같다. 음식으로 먹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지난번에 한번 보신 거고. 그래서 식물 영양소 사실은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식물 안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먹고 있는 영양소가 정말 식물 영양소가 있을까라는 생각하에 영양제를 녹여보거든요. 따뜻한 물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그 비타민 C가 이렇게 분쇄되면서 녹으면서 색깔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파이토케미컬이 정말 들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으로 만들었다면요, 여러분, 다양한 색과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향이 있다는 건, 얘가 식물의 그 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가 이 시대 때는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아브람 호프 박사는 42쪽에 두 번째 줄, 비타민C는 한마디로 안전하다. 이 책을 쓴 박사가 아니라 로슨 박사라는 또 사람이 2003년에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다른 약들보다 독성이 없다. 그러나 100% 안전한 물질은 없다. 저희가 물도 바뀌어도 사람이 탈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안전한 물질은 없지만 그 테스트를 사망자 수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데 위험한 약물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43쪽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비타민C를 먹고 죽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자, 인체에 독성이 있다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호프 박사가 굉장히 좀 재밌는 실험을 하겠다고 했죠. 나는 화학물질을 하나씩 골라서 먹으면 살아남기 시합을 해보자. 나는 비타민C 먹을 테니까 당신은 만약에 식용 소금 한 사발을 드십시오. 그러면 누가 죽을까? 이런 재밌는 표현을 여기 책에 하셨습니다. 소금을 먹은 나의 상대는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정도로 비타민C는요, 많이 먹어도, 지난번에 장내성 한계라는 거 보셨죠? 설사. 내 장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설사라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걱정 마시고 많이 드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자,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가 생긴다. 요거 말씀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변비를 치료하고자 할 때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정말 최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한다. 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책에 환자들이 치료할 때 정말 그 환자의 최적의 양을, 그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양을 복용한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말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비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봤던 물속에 들어있는 용액은요. 대표적인 산성물질, 요오드 용액을 넣었습니다. 저희 소독약이죠. 빨간 약을 넣은 상태인데요. 앞에 보면 알약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뚜껑 위에. 자, 왼쪽은 한 알 반 정도 넣었고요. 이게 아세로라첵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 대여섯 알 많이 났습니다. 이것들을 똑같은 내 몸이 힘든 상태야. 정말 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낮에 미세먼지도 많이 먹고 정말 몸이 피곤하고 그런 상태라면 이 한 알 반을 먹었을 때와 여러 알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빠를까요? 소연 언니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사사사사삭. 자, 자 보세요. 자, 하나를 먹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저희 몸은 항산화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 몸에 느껴질 정도의 효과를 바로 줄 수는 없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평상시대로 용량을 드시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감기가 올 것 같고 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드시면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메가도스 실험인데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유윤희 어머니께서도 최근에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목이 너무 따갑고 할 때 5알을 드시고 또 한두 알을 녹여 드셔서 빠르게 이 편도 부은 게 조금 가라앉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너무 이렇게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2알 먹고는 또 차분해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아침에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서 느끼시고 다른 분들께도 정말 이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4쪽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사가 나오면 내성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근데 정말 비타민C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설사를 한 사람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10알 먹어도 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폰서 언니는 저에게 아메 공부를 알려주신 언니는 남편에게 하루 50알을 먹였대요. 10알 저녁에 계속. 근데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먹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형부가 알아서 챙겨 먹는데요. 자, 계속해서 최적의 비타민 복용량은 개인에 따라 1g에서 75g까지 다양하다. 그때는 이왕재 교수님은 6g을 먹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g 하면 뭐 아세로라로는 10알 3번이지만 적당히 3알 이상 여러분이 항상 꾸준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는요. 항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식사 후에 섭취하시면. 왜냐하면 그 영양소를 소화 대사시킬 때도 다른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로는 작용이 힘들기 때문에 음식물에 있는 그런 지용성, 수용성 그런 영양소와 더불어서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드시도록 하시면 좋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언제 드시는 게 좋은지 아세요? 다들 공복에 드시는 거 아시죠? 자, 유산균은 사실 그
췌장액이랑 우리가 소화액이 나오면 그게 많이 그 균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훨씬 더 장까지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드시는 게 좋지만 뭐 그 전에 꼭 못 드신다면 하루에 그냥 뭐 식후라도 무조건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번 들어온 유산균은 한 3, 4일 동안은 저희 몸에서 생존하고 작용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드시는 것이 사실은 더 포인트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유산균이 정말 저희 몸속에서 그렇게 잘 생존하면서 뚱보균이 없어지게 하고 좋은 유익균이 좋아졌을 때 저희 다이어트 효과가 커진다는 걸 들으면서 또 유산균의 이런 섭취 방법도 한번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암 환자들은 주스에 매일 필요한 양의 비타민C를 타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하루 6차례 나누어 마실 것을 추천한다. 비타민C는 순수한 물에서는 구리 성분에 의해 산화가 되므로 불안정하다. 주스에서는 산화작용이 억제된대요. 그리고 이 주스는 이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몸의 흡수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는 짧은 시간에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액 내에 계속 최대치가 축적되도록 자주 마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이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맞는다거나 과량의 비타민C를 또 먹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스 형태의 그런 이온화된 형태가 굉장히 또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온화된 형태로 저희가 영양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먹는 음식 중에 이온화된 형태로 먹는 영양. 다이어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던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 속에는 정말 좋은 물 속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만 하루에 2리터, 250ml씩 하루 한 6번, 8번 나눠 먹는다면 정말 저희 몸속에 순환을 좋아지면서 노폐물 배출시키고 그 물속에 있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훨씬 저희 몸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어지러움을 좀 해소한다거나 또는 배변을 원활히 한다거나 혈액순환 잘 된다거나 그런 효과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는 그런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은 얘기 드리지만 정말 나쁜 성분은 거르고 좋은 성분을 유지하는 그런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도 너무 한 번씩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이 비타민C를 한 번 먹었을 때 8시간 이상 유지하는 그런 제품도 나왔대요. 그래서 차차 저희 국내에도 이런 비타민C 릴리즈라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챙겨 먹지 않아도 좋겠죠. 자, 4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 휴 리오단 박사는 과량의 아스코르빈산 투여가 암세포를 죽이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자, 몸에 해가 없는 부드러운 방식의 화학요법이다 할 수 있다. 비타민C 정맥 주사하여 설사를 발생하였다는 사람은 없다. 자, 비타민C 주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부작용이 없는 것도 설사가 없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네요. 자, 이 시대 때 이미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는 살신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이 적용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하지만 저희는 모든 영양은 새끼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강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저작작용과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강 섭취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타민C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 메커니즘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수많은 작용에 관여하고 있다. 그 많은 작용 가운데 항암작용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렇죠. 당연히 항암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프리레디컬을 없애는 천병 역할을 한다. 자, 프리레디컬은 우리말로 활성산소예요. 저희가
산소를 항상 호흡하고 쓰고 남은 찌꺼기, 산화되고 남은 물질들 있잖아요. 그 산화 물질을 계속 우리 몸에서 그냥 잔존하게 되면 세포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얘가 분자 구조식에서 자기가 다 산화되고 나면 분자를 하나 잃고 다른 세포들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상세포를 계속 공격하는 건데, 그때 그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딱 잡아서 안정되게 만들고 정상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비타민C가 정말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타민C는 그렇게 체내에서 세포 손상. 근데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성분은 제거를 못해요. 세포 바깥에 있는 거. 세포 외에 있는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고, 그럼 세포 안에도 활성산소가 생기겠죠? 세포 안에 60쪽의 세포 안에 있는 그 활성산소는 누가 없애주냐면 비타민 E가 없애주는 거예요.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이신 거 아시죠? 셀레늄과 비타민 C, E가 그렇게 없애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그 비타민에서 항산화 영양소,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A, C, E, ACE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환우들에게는 꼭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 비타민C가 13가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사들의 실제 이제 체험 사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짜로 그렇게 적용해서 그런 반응을 했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공부를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45쪽의 맨 마지막의 제목은 비타민C가 너무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의사들, 또는 걱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46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가볍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 항산화제를 기꺼이 사용하는 의사들이, 자, 제약회사에서 비싸게 특허받아서 합성 항산화제를 만들었을 때는 사용을 했대, 의사들이. 근데 저희가 식물 야채에서 얻은 천연 항산화제는 두려워하면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쓰지 않다. 반감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처방도 하지 않았고, 그런 비타민C 합성 천연을 먹는다면 치료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협하는 의사들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대요. 그것들은 정말 뭐 제약회사나 이런 거대한 의료 산업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반감을 가질 이유는 없고요. 정말 안전하게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47쪽 위에서 5번째 줄, 비타민C가 화학요법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1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과량의 비타민C를 처방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화학요법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비타민C 섭취가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을 확인했고, 1999년에는 71편의 논문을 검토한 후에 항산화제가 화학요법 효과를 방해한다는 단 한 건의 자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안전하다는 걸 계속 얘기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49쪽 가겠습니다. 49쪽. 자, 읽지 못한 부분들은요, 가끔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고요. 49쪽의 네 번째 줄, 비타민C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화학요법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된 바가 없고, 반대로 비타민C를 사용하여 화학요법의 효과가 좋아진 경우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나에게 분자교정 프로그램을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더 오래 살았고 약 40%가량의 환자들은 4년 만에 완치됐다. 와, 완치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도 뭐 발병하고 치료를 잘 받았다고 했지만 5년 뒤, 뭐 3년 뒤에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출연한 분들은 정말 그 영양요법을 철저히 지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강력하게 영양요법을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현대의학에 더 의존을 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50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합성 항산화제들은 화학요법의 독성을 막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치료 효과를 높여주지는 못했다. 자, 항산화제, 아까 말했던 비타민C도 천연이냐 합성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합성 항산화제들은 치료 효과는 못 높여준다. 높여주지 못한다. 독성은 막는데요. 화학요법을 쓰고 나면 저희 몸에 그런 독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또 제 몸을 공격하는데 그거는 막지만 효과는 못 높여줬다. 치료 효과는. 그런데 대조적으로 천연 항산화제는 화학요법의 독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화학약물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파괴하도록 도와준다. 자, 이런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다 어떤 논문이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1쪽 첫 번째 줄. 자, 비타민C를 포함한 항산화제들은 암세포를 프리레디컬, 그러니까 활성산소나 일반 암 치료에 노출시켜서 악성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들은 보호해준다라고 한 바가 있다. 자, 세포 성장 억제하고요. 정상세포는 보호해준대요. 지난 시간에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영상 기억나시나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그 식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황산화 영양소가 있었죠. 그 영양소들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암세포 스스로 영양을 먹어서 생장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세포로 전이되는 것도 차단하는 그런 영상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런 식물 속에 있는 정말 고유한 항산화 영양소도 너무 중요하고 비타민C나 오메가3도 그런 영향을 있고요. 아까 말했던 ACE, 비타민 A, 비타민 C, E, 그리고 코큐텐, 셀레늄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저희 책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이 정말 암 환자들이 아닌 저희도 정상세포만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 공격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암세포도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을 충분히 넣어줬을 때 저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면 뉴트리라이트라는 제가 보조식품을 먹고 있지만 이 식물 영양소, 식물들의 그런 항산화 영양소를 가장 오래 연구한 회사도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87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비타민C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 손상도 막아준다. 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피부 보건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실 만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비타민C는 암을 이겨낸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암에서 회복된 그런 아동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굉장히 절반 이상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보인대요. 사실 우리가 보통 암은 뭐 나이 들어서 든다고는 하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암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아는 선생님은 뼈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정말 계속 허벅지가 아프대, 너무 아프대, 못 걷고. 그래서 가봤더니 몇 번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 암세포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시술을 당연히 잘 하고 5년 동안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된대요. 이런 상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C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독성들, 그 활성산소들을 그걸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3쪽에 비타민C가 53쪽 6번째 줄 정도쯤에 비타민C가 신장결석, 신장손상, 악성빈혈, 불임, 간손상, 철분과다로 인한 독성과 암을 유발시킨다. 뭐 당뇨를 악화시킨다. 간상동맥 경화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때 비타민C 때문에 라이너시 폴링 박사가 빨리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 비타민C가 이런 나쁜 영향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자, 요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비타민C에 대해서 거부 반응과 그런 염려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지금은 저희한테 우습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절대 아닌 거 아니까.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리고 내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정보를 막 찾아봐요.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막 찾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방송이나 그런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 뭐뭐 카더라 이런 통신들은 믿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의사들이 쓴 책을 기준으로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서 그런 방송의 마케팅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따라서 이 제품 저 제품 선택하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처럼 안일하게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를 권해드린 거고 앞으로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3쪽 마지막 제목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제의 상호작용. 자, 비타민C 외에도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에요. 베타카로틴이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셀레늄, 비타민 B3 등 다른 항산화제도 사용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비타민을 한 종류만 섭취할 때보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연구 발표를 발표하였다. 자, 비타민C가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이지만 다른 영양소들도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복합 비타민과 복합 미네랄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한 하나의 영양소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양을 드실 때 단일 성분보다 종합 영양을 드시라는 이유가 정말 우리 몸에는 어떤 성분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서로 상호 보완해서 더 영양 밸런스를 높이면서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당연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 종합영양제 더블엑스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고 소연 언니에게도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냄새도 특이하다는 거는 그 식물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조금 먹을 때 냄새도 나고 좀 삼키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정말 식물 영양소가 많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증거이면서 그 더블엑스를 통해서 한국인에게 부족한 게 채워져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DNA 손상을 막아준다. 손상된 DNA를 회복시켜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정말 너무도 대단하고 그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영양보다 꼭 선택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는 비타민C가 너무도 항암 치료에 기본적으로 치료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영양소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비타민 B, 비타민 D 쭉쭉쭉쭉 항암에 활용했던 영양소들이 나오고 그 영양소들의 기능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8시 40분 자, 끝나기 조금 아쉬운데 제가 2분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잘 봐주세요. 소리도 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드시는 제품이기에 제가 당당히 보여드립니다. 18세기 항해 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라이트는 일찍이 식물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재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양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자, 오늘 너무 또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신 내용은 주변에 또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